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되게 좀 큰 이야기입니다. 근데 항상 이런 큰 이야기를 하면 사실 현실에 살고 있는 우리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각자의 현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큰 이야기하고 각자가 처해 있는 처지나 현실하고 이 차이가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뭐 결론 부분에서도 제가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생각은 좀 정확하게 봐야 되니까, 문제를 정확하게 봐야 되니까, 한국 사회는 문제를 정확하게 보면 크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좀 정확하게 보는 차원에서 크게 보고 크게 생각하되, 이제 현실에 각자 개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냥 뭐 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하고 사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뭐 저 나름대로 이제 좀 크게 바라보고 크게 한번 방향을 잡아본다고 뭐 배를 돌려라 이런 말도 썼지만, 뭐 이대로 된다는 보장은 아무도 없잖아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국 사회 자체가.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인간답게 산다는 건 결국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 좀 큰 틀의 얘기를 제가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넘어가는 거가, 아이고, 제가 글씨 노안이 와가지고, 네, 뭐 배를 돌려라라는 책을 작년에 냈는데, 이게 이제 어쨌든 제가 한국에서 사회운동에 계속 참여를 해오면서 느꼈던 문제의식은 뭐냐면은, 이렇게 순간순간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대처하는 편이에요. 한국 시민들도 그런 편이고, 그 다음에 한국의 소위 말하는 운동권 또는 뭐 단체, 뭐 정당 이런 데들이 대체로 보면은 그때그때 발생하는 현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발빠르게 잘 대처하는 면도 있습니다. 물론 못 그러는 것들도 많지만, 근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는데 결국 사회는 안 좋은 방향으로 가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를 들면 뭐 2004년에 그 전라북도 부안에서 그 핵폐기장이라는 걸, 부안 앞바다 위도라는 섬이 있거든요. 혹시 가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선방하는 섬입니다. 한번 가고 싶어하는 섬인데, 전라북도 부안의 그 변산반도 앞바다 위도라는 섬이 있어요. 그 섬에다가 핵폐기장을 지으려고 했어요. 노무현 정부 때. 그래서 그걸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막았어요. 그 부안 주민이 7만이 안 되는데 거의 10,000명이 데모하러 나왔거든요. 외국 사람들이 들으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결국 백지화를 시켰어요. 근데 그걸 백지화 시켰는데 그 다음에 핵폐기장이 어디로 가냐? 경주로 가는 거죠. 예. 그리고 좀 내용은 바뀌었습니다만 경주로 가고, 결국에는 핵발전소는 한국에서 계속 지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의 현안이나 이슈에 대해서 막 한국의 사회운동이나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저항도 하고 투쟁도 해가지고 막거나 뭔가를 좀 해놓으면 결국 그게 또 약간 방식을 바꾸거나 내용을 바꿔서 그냥 그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런 일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IMF 터졌을 때, 그죠? IMF 터졌을 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회운동이 벌어졌죠. 뭐 재벌 개혁을 하자는 입장도 있었고, 또 IMF로 인해서 일자리 잃은 노동자들이나 뭐 실업자들,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 이런 다양한 형태의 사회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운동이 지향했던 게 지금의 한국 사회 같은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불평등도 심해지고 뭐 살기는 더 빡빡해지고 이런 모습에 그걸 지향했던 건 아니고, 그 당시에도 한국에 뭐 여러 노동운동, 시민운동 했던 활동들이 꽤 잘했어요. 제가 생각엔 꽤 잘했습니다. 그 각각의 그걸로 보면. 근데 결국에는 한국 사회는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사회운동에서 반복되는 패턴이라서, 그래서 제가 이제 좀 큰 방향을 우리가 바꾸는 게 중요하다. 쉽게 말하면, 뭐 이게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약간 군사적인 용어로 본다면, 맨날 전투에서는 몇 번 이기는데 전쟁에서는 늘 지고 있는, 늘 이렇게 밀리고 있는 이런 양상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 문제의식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도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아요.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습니다. 뭐 온갖 사안들이 다 일어나죠, 그죠? 그러면 그 사안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뭐라고 규정할 거냐? 뭐 자본주의라고도 하고 신자유주의라고도 하고 우리가 그런 표현들을 다 썼습니다. 근데 전 세계 자본주의 국가 많잖아요. 다 자본주의잖아요. 지금 대부분 다 자본주의 아닙니까? 대부분 신자유주의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신자유주의 영향에서. 근데 한국은
그 자본주의와 이 신자유주의 흐름 속에서도 뭔가 독특한 게 있어요. 그게 저는 이제 지대추구 경제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지금도 뭐 그렇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정부에서 뭐 무슨 대책을 며칠 전에 내놨는데 또 오르잖아요. 너무 오르잖아요. 계속 오르잖아요. 뭐 문재인 대통령 될 때부터 부동산 가격 잡는다고 했는데 계속 오르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이러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도 막 부동산 가격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제가 20, 30대 청년들 만나도 그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자기 세대도 요즘에는 최우선의 관심이 부동산이다. 뭐 갭 투자 이런 거 뭐 하는 사람도 많다. 친구들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사회가 전체가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 속에 있는 개인들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거는 자본주의 국가 모두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한국은 유독 이런 뭐 부동산 문제부터 해가지고 너무 심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지대추구 경제, 지대추구 사회라는 얘기를 쓰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대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뭐 부동산 투기 이익이라든지 임대료 같은 것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여기도 써놨지만 온갖 특혜나 특권, 부정부패, 뭐 정경유착 여러 가지를 통해서 발생하는 이익들을 다 지대라고 저는 규정하고 있어요. 최근에 제가 추적하고 있는 지대 문제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채용 비리, 그러니까 일자리가 지금 최우선의 관심사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한다고 지금 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은 정말 의아한 건 뭐냐면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건 지금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신분이 바뀌는 문제인데, 문제는 예를 들면 애시당초부터 비리에 의해서 채용이 되는 경우들이 주변에 숱하게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공기업, 뭐 민간기업, 공공기관 뭐 많아요. 근데 이런 문제는 안 바뀌는 거죠. 이런 문제 이렇게 채용이 되는 경우는 진짜 심각한 지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분이 누군지 잘 모르시겠죠? 이분이 그렇게 유명한 분은 아닌데, 그래도 4선 국회의원입니다. 사선 맞을 거예요. 서울 영등포가 지역구인 김영주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옛날 금융노조도 했었고, 노동부 장관도 했었죠. 이전부 들었어서 고용노동부 장관. 근데 이 양반이 지금 채용 비리에 연루돼 있거든요. 이 양반이 영등포가 지역구인데 영등포 구의원이 있어요. 이 양반이 아주 최측근인 같아요. 뭐 오른팔인지 왼팔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엄청 최측근인데, 이 구의원의 아들을 신한은행에 취직을 시킨 거예요. 부정합격, 점수 조작해가지고 면접에서 떨어져야 되는 사람을, 1차 면접에서 떨어져야 되는 사람을 은행장한테 청탁해가지고 이 사람이 최종 합격까지 됐어요. 이런 것도 지대입니다. 그죠? 지대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하여튼, 그죠? 이게 뭐 신한은행, 어쨌든 지금 저는 뭐, 어쨌든 이렇게 좋은 일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경쟁하는 구조 자체를 저는 싫어하지만, 어쨌든 그게 현실이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야말로 진짜 심각하죠. 근데 이게 인천국제공항에 대해서 분노하는 많은 분들에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취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신한은행은 어쩌다가 드러난 거예요. 어쩌다가 드러났습니다. 언론사에 이렇게 자료가 흘러나와가지고 저도 그 자료를 또 언론사를 통해서 받아가지고 보니까 이게 뭐 국가정보원 무슨 뭐 금융감독원 뭐 많아요. 여기 연루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이 양반인데, 근데 아무런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검찰 수사도 안 받았어요. 좀 이런 거 가지고 좀 분노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구의원의 아들, 그 얼마 전에 KBS에서 2번이나 보도를 했습니다. 시사직격이라는 프로그램. 근데 끄떡도 안 해요. 끄떡도 안 합니다. 상임위원장만 포기했어요. 원래는 이 정무위원회라는 데가 금융기관을 관장하는 상임위원회인데, 아마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싶었다는 모양인데 그거는 못하게 됐는데, 어쨌든 국회의원 하고 있고 아무런 수사도 받지 않고 또 그 부정 채용된 사람은 그냥 다니고 있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지역에도 많습니다. 여기 인천 지역에, 제가 인천 지역의 상황은 모르겠으나 지역에도 많아요. 지금 지자체뿐만 아니라 지역에 보면 각종 그 공공기관, 중공공기관들 많잖아요. 거기 채용 제가 보기에는 엄청 문제 많습니다. 사실 그런 게 문제죠. 이런 걸 없애야 되는데 뭐 인천국제공항 그걸 가지고 제가 참 답답해요. 이렇게 답답한 얘기를 들으다 보면. 그리고 뭐
뭐 일감 몰아주기 요새 뭐 저기 조중동에서 뭐 시민단체들이 일감 몰아줬다 뭐 전태일 재단이 뭐 어디 부산 지하철 노조에 상금 준 거 가지고도 문제 삼고 막 그러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 세습이라는 게 삼성, 현대 이런 재벌 세습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어떤 형태로든 영리 기업들은 다 지금 2세, 3세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대기업만이 아니라 중견기업 뭐 많아요. 대표적인 게 조중동입니다. 조중동. 그 조중동을 비판할 때 그냥 기사가 문제가 있다 이런 비판도 당연히 언론에 대한 뭐 비판도 필요하지만 조중동의 세습 문제를 봐야 됩니다. 이거 완전 지대거든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은 조중동이 영업하는 행태가 이게 무슨 뭐 이게 뭐 그냥 정상적인 영업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지금 이 광고 시장이라는 광고 수익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광고로 결국 먹고 사는 게 지금 한국의 언론들인데 이 광고 시장이라는 게 무슨 뭐 이렇게 뭐 경쟁 구조도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이상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어쨌든 조중동은 기득권이 있으니까 이 어느 정도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지금 3세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도 3세, 동아일보도 3세, 지금 중앙일보도 3세.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 이제 신문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종편까지 진출했잖아요. 종편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요새는 뭘 하냐면은 뭐 컨텐츠 제작, 유통 뭐 이런 거 그런데 막 손을 댑니다. 여기 조선일보에 여기 방종호 씨라고 지금 3세죠.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둘째 아들. 그 막말 파동 기억나시면 모르겠습니다. 초등학생 막말 파동 해가지고 그 때문에 TV조선 대표를 그만뒀어요. 그 전에 TV조선 대표이사였는데 재작년 12월 달인 거예요. 초등학생이 운전기사분한테 막말 그 아마 언론에 많이 났을 겁니다. 한번 보시면 기억나실 텐데 이제 그 딸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조선일보 3세인데 지금 이 방종호 씨가 TV조선을 사실상 자기 것처럼 장악하고 있어요. 조선일보가 이제 아들이 2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쪽은 조선일보, 한쪽은 TV조선 아마 그렇게 쉽게 말해서 구역을 배분한 것 같은데 어쨌든 TV조선은 거의 방종호 씨가 지배하고 있다고 보면 되죠. 근데 이 TV조선이 요새 드라마를 열심히 만듭니다. 지금도 무슨 드라마 하고 있어요. 저는 드라마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꽤 보더라고요, 드라마를. 근데 그 드라마를 제작하는 회사가 있어요. 이 TV조선의 드라마를 외주 제작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대주주가 방종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가 TV조선을 지배하고 있는데 드라마 제작을 자기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몰아주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삼성이 변칙 상속 세습한 것 같은 일이 벌어지죠. 그 회사는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그러면 그게 누구께 되냐면은 방종호 씨가 다 돈 먹는 거죠. 그 회사 주식 가치가 올라가면 다 돈 버는 겁니다. 요새 이거 가지고 제가 좀 하니까 사람들이 제 신변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신상 걱정을. 대조선일보를 건드린다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제가 요새 이거 열심히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지대죠.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자기 그냥 1세, 2세에서 3세로 세습을 받은 건데 그 세습 받은 걸 또 이용해가지고 또 자기가 사적인 이익을 또 추구하는 거예요. 드라마 외주 제작을 맡길 때 공정하게 외주 제작사를 찾아서 맡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다 맡겨가지고 그 회사가 매출을 몰빵을 받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제가 인천에 왔으니까 인천에 또 지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인천이 버스 타고 다니실 텐데 인천에 버스도 준공영제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이 버스 준공영제 골 때리는 죄송합니다. 좋은 표현을 썼는데 아주 말도 안 되는 제도예요.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우리 위대하신 MB 선생께서 서울시장 할 때 준공영제라는 하여튼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이상한 걸 만들었어요. 이 준공영제, 말은 준공영제니까 공영제인가 이런데 이거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그냥 버스 회사가 적자를 보면 다 메꿔주는 겁니다. 세금으로. 인천시 예산으로 다 메꿔주는 거예요. 서울도 그렇게 하고 부산도 그렇게 하고 인천도 그렇게 하고. 그런데 그러면 그 버스 회사들은 원래 소유주가 있었을 거잖아요. 준공영제 하기 전에 사기업이니까 다 소유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평생
거기다가 자식한테 넘어가면 자식 상속까지 돼가면서 평생 앉아서 수익을 보장받는 회사를 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 감사원에서 인천의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감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혹시 보셨어요? 아, 지역에 별 관심이 없으시군요. 우리 지역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제가 그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 중에 이게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아주 일부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실태가 어떻냐 하면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갑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갑돌이라는 사람이 인천에서 준공영제로 운영이 되는 버스 회사 중에 한 군데만 관여하는 게 아니라 이게 두 군데 관여한 거예요. 한 회사에서는 대표이사, 한 회사에서는 사내이사. 그래서 이 회사에서도 월급 2억 7천 받고, 이 회사에서도 월급 6,500 받고, 이게 다 세금으로 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이 사람은 1년에 3억 3,800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만이 그런 게 아니라 또 보면은 또, 여기 보면 또 자녀도 2억 8천을 받아요. 또 여기 P는 또 여기도 자녀네. 자녀 또 다른 자녀는 또 1억 8천을 받아요. 연봉을 한 회사가 아니라 이렇게 막 여기저기 걸쳐놓고 이래가지고 인천 시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인천 시민의 세금으로.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무슨 공영제입니까? 이 회사는 그냥 주구장창 이대로 놔두면 100년, 200년도 하는 겁니다. 100년, 200년 하면서 그냥 받는 거예요. 이거 지대죠, 그죠? 제가 말씀드리는 지대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것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한국 사회의 기득권 세력들은 그냥 공적인 거죠. 전부 언론도 사실은 공공성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언론이 됐든 우리 세금이 됐든 뭐든지 해가지고 자기 사적인 이익을 다 챙기고 있는 겁니다. 요즘 사모펀드 이런 거 엄청 많아졌거든요. 사모펀드 많이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모펀드 다 아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 회사들이 투자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그래요. 사모펀드의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각종 그런 개발 사업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사모펀드들이 들어와요. 무슨 청계천을지로 재개발을 한다. 그런데 다 돈이 들어옵니다. 꽤 높은 수익들을 가져가죠. 그런 것도 다 사실은 다 지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요즘 우리 마스크 많이 쓰잖아요. 예.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병원에 환자들도 어쨌든 아프신 분들 치료받는 분들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의료 쪽에 종사하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제 의료기관에서 그러다 보니까 폐기물이 많이 나오겠죠, 그죠? 의료 폐기물. 예. 의료 폐기물이 심각합니다. 의료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데 이 의료 폐기물이 이게 완전히 이게 돈벌이 장사예요. 우리나라 의료 폐기물에 의료 폐기물 기업들이 있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딱 정해져 있어요. 의료 폐기물을 이렇게 취급할 수 있는 기업들이 딱 정해져 있고 소각을 하거든요. 그 의료 폐기물 기업들에 어느 자본이 들어와 있냐? 어느 자본이 들어와 있냐? 거기에 외국 자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병원에서 배출되는 의료 폐기물 완전히 이거 노다지 장사예요. 대한민국 기업 중에 제가 보기에 최고 수익률을 올리는 기업이 지금 그 중에 하나가 의료 폐기물 기업입니다. 여기에도 외국 자본들이 들어와 있어요. 맥쿼리 이런 거 들어보셨죠? 맥쿼리 이런 거. 그죠? 우리 IMF 때부터 막 들었던 이름들이잖아요. 그런 데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거 의료 폐기물 이런 거 각종 폐기물 관련돼서 인허가 하나 잘 받으면 떼돈 버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그런 것도 다 지대죠. 왜냐하면 그냥 그거는 인허가 받아서 그 기업을 할 수 있는 게가 딱 한정돼 있는데 그거 받으면 돈 버는 거예요. 그러면 정경유착이든 온갖 수단을 써서 인허가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그런 게 대한민국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안타까운 거는 우리 그래도 정직하게 그죠? 정직하게 일해서 우리는 월급 받는 노동자들이나 또는 농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분들끼리 지금 싸우게 만드는 흔히 얼들끼리 싸우게 만든다고 하는데 그 상태 속에서 실제로 정말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들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지대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막대한 지대를. 그게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걸 알고 이런 걸 없애나가는 게 진짜 공정인데 이런 건 안 하고 그냥 시험 봐서 들어가는 게 공정한 거냐 뭐가 공정한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참 답답하고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잘못 짜여진 구조 속에서
그 속에 갇혀 있는 거다. 어떻게 보면 좁은 구조 속에. 근데 정말 그 위에 있으면서 아예 그냥 이런 경쟁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완전히 별도의 세계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상속받고 세습받고 뭐 각종 이런 부패나 정경유착을 통해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진짜 필요한 운동이나 진짜 필요한 정치는 뭐냐? 저는 대안도 중요하지만 이 지대를 없애는 운동과 정치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참 이게 무서운 게요. 운동이든 지대든 하다 보면 일정한 기득권이 생길 수 있죠. 그러면 지대를 나눠 가지는 위치에 들어가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지역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뭐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자세히 말씀 안 드려도 중앙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소위 말하는 중앙에서도 노동운동이든 뭐 시민운동이든 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진보정당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경계해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운동이나 정치라는 건 이 잘못된 구조를 바꾸는 게 운동이나 정치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지대를 나눠 가질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거나 이런 것은 굉장히 경계해야 되고,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저는 운동이나 정치가 여러 영역에서 활동을 해야 되겠죠. 뭐 환경단체도 있고 노동운동, 여성운동 뭐 여러 단체들이 다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모든 운동들이 공통의 과제로 삼아야 되는 건 이런 지대를 없애는 게 아니겠는가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그걸 탈지대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계속 공정 담론에 빠져 있거든요. 근데 그 공정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탈지대 같은 공정이 아니라 그냥 그 어떻게 보면 다 그냥 똑같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 경쟁하게 만드는 의미의 공정에 빠져 있는데, 저는 그런 의미의 공정에서 벗어나야 된다, 빨리. 그래서 공정은 저는 핵심은 탈지대, 지대를 없애는 게 공정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면 공정만 가지고는 이 사회가 저는 좋은 사회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저는 최상의 가치는 공생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사실은 뭐 종교든 철학이든 또는 뭐 우리 수많은 사회운동하는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여기 우리 촬영하시는 분이 저 쌍차 다큐 제작하신다고 제가 아까 시작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하고 예전에 그 박근혜, 이명박 박근혜 요 사이에 그죠? 대한문에서 농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농성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 그다음에 강정 해군기지, 또 밀양 송전탑 문제 때문에 뭐 싸우던 분들, 또 용산 참사 유가족들 이런 분들이 같이 농성촌을 차린 적이 있었는데, 그 농성촌의 그 일종의 농성촌 제목이 뭐였냐면 함께 살자 농성촌이었어요. 그냥 짓다 보니까 여러 이제 서로 이슈가 다 다르잖아요. 용산 참사, 뭐 강정 해군기지, 그죠? 또 뭐 밀양 송전탑, 또 쌍용 자동차 노동자 다 달라요, 이슈는. 다 다른 이슈를 가진 한 네 개의 주체가 모여가지고 농성을 하는데, 그 농성촌 이름을 함께 살자 농성촌 이렇게 지었거든요. 누가 제안을 해가지고. 저는 그 지금 생각해봐도 참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그 모든 이슈들이 포괄하는 건 뭐냐면은 공생, 함께 살자라는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함께 살자는 전제하에서 공정을 이야기하면 그 공정은 제가 말씀드린 탈지대, 함께 사는 걸 깨트리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뭐 조선일보, 방정호나 뭐 이런 각종 이런 사람들, 뭐 인천에 버스 준공영제로 혜택을 누리는 그런 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함께 사는 사회를 깨트리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살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함께 산다는 걸 전제로 해서 우리가 공정을 좀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인천국제공항에서 뭐 지금 현재 그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쟁은 사실은 그게 뭐가 공정이냐 가지고 따질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같이 살자는 거잖아요. 정규직도 같이 살고 비정규직도 같이 살아야 되는 거고, 같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걸 전제로 놓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좀 달리 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공생, 공유, 공정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공생이 되려면 공유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혼자서 다 먹으면서 같이 살자고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같이 살자는 이야기를 하면 막 집어 던지고 싶겠죠, 뭐를. 그죠? 뭔가를 같이 살려면 뭔가를 공동으로 공유해야 됩니다.
저는 공유를 해야 되는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라고 생각해요. 대표적인 게 어쨌든 그게 제일 큰 덩어리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그래서 뭐 부동산은 뭐 전부 그냥 다 그냥 사적 소유를 하고 뭐 부동산 임대업 하는 사람들이 뭐 20채씩 30채씩 가지고 있으면서 야 우리 같이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생 공유 공정이라는 게 이제 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아닐까. 그래서 당장의 과제는 탈지대고 좀 탈지대를 한다면은 우리가 좀 만들어 나가야 될 사회는 공생 공유 공정이 아닌가.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저하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그리고 여기에서 저는 핵심은 공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공생 이야기하면 대체로 다 동의하죠. 같이 살아야지, 그죠? 뭐 공정의 의미는 서로 다르게 생각하지만 공정이라는 걸 부정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한국 사회에서 이 공유를 이야기하면 뭐 공유 경제를 뭐 이야기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유 경제가 아닙니다. 공유 경제라는 것 자체는 지금 이야기되는 공유 경제는 대체로 뭐냐? 소유권을 인정한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공유 경제예요. 누가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집을 뭐 좀 여행 온 사람한테 빌려주면 에어비앤비인가 뭐 하잖아요. 그러면 그 빌려주면 뭐 그게 뭐 쉐어링 이코노미 뭐 공유 경제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 또는 뭐 자동차도 뭐 그죠 이렇게 뭐 자동차 같이 타는 거 좋은데 어쨌든 소유권을 인정한 상태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저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사적 소유의 대상이 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들은 사적 소유의 대상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의 공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종의 공유제, 공통제죠. 공통의 것이다. 이거는 모두의 것이다. 이것을 살리는 게 중요하고 이거는 결국에는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권을 전적으로 인정할 거냐. 그게 아니라 토지는 원래 사적 소유의 대상이 되는 게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공유의 개념이에요. 이거 굉장히 이제 좌파라고 저보고 그러시는데 저는 좌파든 뭐 진보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진보나 좌파는 다 가짜다라고 생각합니다. 소유권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지 않는 거. 결국에는 진보냐 좌파냐를 구분할 때 그런 거지 않습니까? 노동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죠? 그 다음 복지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전통적으로는. 근데 저는 좀 더 나아간다면 소유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결국에는 진보, 보수 또는 좌파, 우파를 가르는 기준이고 녹색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에 대해서 사적 소유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서 환경을 보존한다? 생태계를 보존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왜냐하면은 뭐 온갖 유해 물질, 오염 물질을 쏟아내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 공장에 규제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쪽에서 뭐라고 하냐? 이거 사유재산권 침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유재산권을 침해해야 되는 거죠. 사유재산권 침해해가지고 정말 문제가 있는 데들은 진짜 강제 수용을 하든지 해가지고라도 못하게 만드는 게 사실은 환경이나 생태를 보존하는 방법이지. 그걸 다 인정해주고 사적 소유권 다 인정해주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뭐 아까 배를 돌려라라고 말씀드렸는데 핵심적인 건 제가 대충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탈지대를 하면서 공생, 공유, 공정 사회로 가야 되고 특히 소유권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너무 중요하다. 부동산 대책을 내세웠잖아요. 부동산 대책을 내세우는데 소유에 관해서 언급하지 않으면서 저는 뭐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자.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한국의 부동산 문제 절대로 해결 안 된다고 봐요. 보유세 올려야 되죠. 보유세 올려야 되지만 뭐 세금 좀 더 매긴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 한국의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냐? 해결 안 됩니다. 해결 안 돼요. 저는 충남 홍성이라는 농촌 지역에 삽니다. 농촌 지역에 살거든요. 저희 형만 하더라도 이렇게 청년들이 들어와요. 농촌 지역에서 살려고 정착하려고 들어와요. 근데 이 청년들은 생산 수단이 없습니다. 자본이 없어요. 땅을 구할 자본도 없고 뭐 농기구도 얼마나 비싼데요. 요즘엔 다 기계로 농사 많이 지으니까 농기구를 산다든지 뭐 임대할 돈도 없어요. 그런데 청년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런 청년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사적 소유를 인정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그러면 농촌에서 정착해서 살 수 있냐 이거죠. 도시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의 이 살인적인 이 부동산 임대료와 부동산 가격 이 상태에서 어떻게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할 수 있냐 이거예요. 지금 뭐 취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부동산 세금을 좀 더 올려서 어떻게 하자 이런 거는 뭐 그거는 옛날에나 이야기했어야 되는 이야기고 지금은 어쨌든 소유권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생, 공유, 공정이라고 제가 나름대로 정리했는데 그중에 저는 공유가 핵심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생이나 공정은 대체로 사람들이 공감하기 때문에. 근데 공유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게 여론이 만들어지느냐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생, 공유, 공정으로 가려면 우리가 갖춰야 될 것들이 있어요. 제가 뭐 여기서 벗어나야 될 것 쭉 정리한 거 있는데 오늘은 벗어나야 되는 것보다는 갖춰야 될 세 가지 기본이라고 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그게 가능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다 설명드리긴 어려우니까. 공생, 공유, 공정 사회로 가려면 어쨌든 저는 세 가지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중에 이제 일단 요즘 부동산이 핫 이슈니까 주거를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요즘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기본소득만 가지고 안 되거든요. 기본 주거가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럼 기본 주거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뭐 기본소득은 강연도 몇 번 하셨다고 하니까 오늘은 제가 그냥 바로 주거 문제, 제가 주거에 대해서 기본 주거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제가 저의 주장입니다. 아직까지 전혀 저 사회적 동의를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생소해하고 이러는데 제가 나름대로 다 생각을 해봤어요. 이때까지 나왔던 우리 진보정당이나 시민사회에서 나왔던 주거 정책들도 뭐 나름대로는 저도 공부를 다 해봤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세금 올리고 이래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대한민국은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전체 주택 중에 한 7%대밖에 안 됩니다. 이거를 한 20% 이상으로 올려야만 저는 해결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여기 제가 아까 좀 전에 프랑스가 며칠 전에 파리 시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저께인가 있었어요. 이번에 파리 시장에 프랑스 사회당이죠. 그래도 진보적인 정당 쪽에서 재선을 했어요. 여자분이 이제 이달고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재선을 했습니다. 재선을 할 때 그러니까 이제 시작을 한번 하고 또 된 거죠. 또 된 건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제 이 주거 정책이 뭐냐면은 프랑스 파리가 워낙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에어비앤비라는 게 유행인가 봐요. 에어비앤비. 그러니까 집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여행 오는 사람들한테 원래 빌려주는 건데 지금은 거의 이 용도로만 집을 사거나 임대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에어비앤비가 인기를 끌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에어비앤비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는 에어비앤비 하려고 사람들이 막 집을 사고 집을 임대하다 보니까 정작 그 파리에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은 집값이나 임대료가 올라와서 밀려나는 현상이 유럽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는 아예 그걸 에어비앤비를 못하게 하자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가지고 이 집을 그냥 사들이자. 마침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관광객이 줄었으니까 그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이거 사기 쉽지 않죠. 근데 코로나가 터져서 마침 관광객이 줄었으니까 에어비앤비 하던 사람들도 포기하니까 잘 된 거죠.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싸게 살 수 있잖아요. 싸게 파리시가 사가지고 이거를 월세로 임대를 주자. 6년 동안에 26조 투입하면 된다. 6년 동안 26조면 우리나라 돈으로 1년에 2점 몇 조 정도 되는 거죠. 파리는 서울보다 인구가 적습니다. 우리 서울은 1000만 넘잖아요. 파리는 인천시 정도밖에 안 돼요. 인구가 300만 좀 넘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26조 투입하는데 이건 대단한 계획이죠. 한다는 거예요. 지금 프랑스는 임대주택 비율이 사회임대주택, 그러니까 공공성이 있는 사회임대주택 비율이 이미 국가적으로 한 20% 정도 돼요. 근데 그걸 25%까지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술가들을 위해서는 또 이렇게 집세 보증도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지금 이 집값 문제가 대한민국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너무 심한 게 문제입니다. 너무 심하고 다른 나라나 다른 대도시보다도 더 심하고 훨씬 심하고 이게 문제인데 어쨌든 다 조금씩은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내세우는 게 이런 거예요. 다 집을 사들여 가지고 임대주택을 더 늘리겠다. 지금도 20% 가까이 있지만 더 늘리겠다. 이게 프랑스 파리 시장이 이런 걸 내걸고 됐으니까 하겠죠, 그죠? 이런 게 저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최소한 주택의 20% 이상은 공공임대주택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 7%밖에 안 되면 몇백만 채를
국가나 지자체가 사가지고 저렴하게 임대하고 해야 되죠. 그리고 그걸 사는 과정에서 이제 그럼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돈이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살 돈이 있냐? 예를 들면 한 100만 채를 살 돈이 있냐? 쉽게 말해서. 뭐 돈은 있습니다. 예. 왜냐면은 돈은 있는 게 왜냐면은 우리 국민연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국민연금 기금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돈이 엄청 쌓여 있어요. 근데 이게 앞으로 1,400조까지 늘어납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게 고갈될 염려가 있는데 그건 한참 뒤의 일이에요. 한참 뒤의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20년 동안은 고갈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돈이 엄청나게 있거든요. 뭐 1,000조, 뭐 1,400조 이렇게까지 가는데 그 돈을 가지고 예를 들면 주택 매입을 하면 되는 거죠. 주택 매입을 매입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제공하면 됩니다. 이게 그냥 제 아이디어가 아니라 2016년에 민주당에서 원래 1호 공약 4년 전 총선에서 더민주당의 1호 공약이 뭐냐? 국민연금으로 매년 10조씩 사가지고 이걸로 이제 공공임대주택 늘리겠다는 게 더민주의 1호 공약이었어요. 이 공약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주진영 씨라고 지금은 뭐 열린민주당인가 뭐 그쪽으로 가 있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이 김종인 그때 김종인 씨가 여기 있었죠 민주당에 어쨌든 김종인 헷갈려요 우리나라는 당이 다 바뀌었어요 그 사이에 다 바뀌었는데 어쨌든 그 당시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이 김종인 씨였고 그 밑에 이제 공약 개발하는 걸 주진영 씨 지금 열린민주당가 있는 주진영 씨가 맡았는데 그 주진영 씨가 만든 민주당의 1호 총선 공약이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해서 주택을 사가지고 임대주택을 늘리자는 공약을 냈습니다. 근데 안 지켰죠. 안 지킨 게 문제입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국민연금 기금이라는 돈 자체가 사실은 우리 모두의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직장 가입도 하고 지역 가입도 하잖아요. 그죠? 웬만한 사람들이 많이 가입됐죠. 물론 가입 안 돼 있는 분도 있고 사각지대도 있지만 그래도 가장 많이 가입되어 있는 연금이고 그 연금의 재산을 활용하는데 지금 그 재산을 가지고 해외 투자만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면 큰일 날 수 있어요. 해외 뭐 주식 사고 채권 사고 그런 짓 하다가 큰일 날 수 있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주택을 사서 우리 국민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나눠주자. 공공임대주택도 임대료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좀 싸게 하면은 그 차익만큼은 국가가 그 정도는 국가가 부담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면 되고 뭐 세금도 좀 더 걷어서 뭐 이렇게 싸게 좀 사가지고 이렇게 임대를 하면은 좀 임대료를 좀 낮춰주면은 뭐 그 모자라는 건 세금 걷어서 해도 되는 거고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본 주거를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까지 해왔던 방식이 아니라 획기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임대주택 비율을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20% 이상으로 늘리는 정책을 펴야 되고 그게 유럽에서 많은 나라나 도시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그 정도까지는 가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집주인들이 팔려고 하겠냐라는 문제가 있죠. 팔게 만들어야 됩니다. 팔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해방 이후에 첫 번째 했던 매우 중요한 개혁이 농지개혁이었어요. 농지개혁. 농지개혁은 뭐냐? 9,000평 이상의 논밭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 거를 다 몰수한 겁니다. 유상 몰수. 무상은 아니고 유상. 북한은 무상 몰수를 했는데 우리는 유상 몰수를 했어요. 근데 기준은 뭐냐? 9,000평 이상 가지고 있으면 다 내놔라예요. 그래서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9,000평 이상 가진 지주들이 9,000평까지만 가지고 나머지는 다 그냥 내놓았어요. 내놓기 싫은 사람들은 싸게 팔았습니다. 몰수당하기 전에 싸게 팔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영농의 국가가 된 겁니다. 자기 땅을 가진 농민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그때 생각해 보십시오. 해방 이후에 국가가 돈이 있었겠습니까?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었는데 농지개혁을 한 겁니다. 유상몰수, 유상분배. 그러면 돈이 없으니까 뭘 줬냐? 지주들한테 이걸 줬어요. 지금 보여드린 종이 쪼가리 한 장. 이게 한자로 지가증권입니다. 우리가 농지개혁 하는데 지금 돈이 없어. 돈이 없으니까 이거 줄 테니까 이걸 받으세요. 이거 받으시고 우리가 돈이 들어오면은 차차 갚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농지개혁을 했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정했냐? 그 땅에서 나오는 1년의 수확량이 있을 거잖아요. 논이면 논, 밭이면 밭 수확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평균 수확량의 1.5배. 1.5배. 무조건 1.5배. 그러면 그게 그 당시 시세보다는 싼 거예요.
그 당시에 농지 시세보다 농지 시세가 수확량의 한 2배, 3배 같다면 땅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거는 무조건 1.5배. 그리고 5년에 나누어서 1.5배 150%니까 30%씩 5년간 나누어서 갚아줄게. 써준 겁니다. 그리고 다 농지 몰수를 한 거예요. 주택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주택이라는 건 우리가 다 이야기하잖아요. 투기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주택은 사는 곳이지 돈 버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그렇잖아요. 예. 그거는 뭐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주택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3주택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내놔라 이거죠. 농지 9,000평 이상 가진 사람 다 내놔라고 한 거 아닙니까? 3주택 이상 가진 사람은 다 내놔라. 다만 공짜는 아니고 우리가 뭐 공시지가 가면 공시지가대로 쳐줄게. 몇 년 안에 내놔라. 그리고 몇 년 안에 이렇게 하기 싫으면 미리 파세요. 시간을 주는 겁니다. 미리 파세요. 안 파시면 우리가 매입을 하겠습니다. 매입을 하는데 뭐 돈 주고 매입하는 거죠. 합리적인 가격에 매입해서 돈은 국민연금 같은 걸 활용하면 됩니다. 뭐 세금도 활용할 수 있지만 이 정도를 해야지 대한민국에 저는 주택 가격이 안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정도를 해야지. 이건 뭐냐? 더 이상 집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걸 명확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걸 이런 이야기하면 또 그렇게 하시죠. 이게 그러면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하냐?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게 좀 문제입니다. 그죠?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하냐?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실현 가능한 것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한국의 사회운동이나 진보 정치가 저는 그렇게 된 면이 있다고 봅니다. 프랑스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정치적 실현 가능하냐를 물어보면 제가 약간 좀 망설이시지만 제가 아까 본 것처럼 프랑스 사회당은 뭐 프랑스의 극좌파도 아닙니다. 나름 뭐 중도 좌파 정도 되는 거죠. 프랑스의 중도 좌파들은 이런 정책을 주장해서 한다니까요. 근데 왜 한국의 진보는 못하냐 이거죠. 왜 이런 생각을 못하냐 이거죠. 이 정도는 가야 됩니다. 이 정도는 가야지 진짜 이 기본 주거, 모든 사람에게 주거를,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할 수 있는 거고, 이게 맞으면 이걸 주장하고 가야 되는 거죠. 뭐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 이런 것도 처음에는 다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자꾸 주장하니까 되잖아요. 상가임대차 보호법 처음 이야기할 때, 야, 상가임대차 보호법 되겠냐. 근데 상가임대차 보호법 주구장창 하니까 상가임대차 보호법 되고 뭐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될까 안 될까를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지 진짜로 바뀌느냐, 진짜로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 정도의 대안을 가지고 한국의 진보적인 시민들이나 사회운동이 진보 정치가 주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3주택 이상은 다 내놓고 그거 국민연금을 동원해서라도 사고 그걸로 공공임대주택 비율 20%까지 늘리겠다. 뭐 10년 후에 이런 거 하지 말고 5년 후에 늘리겠다. 뭐 이렇게 해야지, 목표를 그렇게 잡아야지 저는 바뀌는 게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에게 더 이상 이거는 투자해서 뭐 좋은 말로 투기해가지고 돈 벌 수 있는 수단은 이미 끝났다라는 사인이 가는 거죠. 안 그러면 뭐 계속 뭐 여기서 집값 떨어지면 저기서 오르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네. 제가 얘기하는데 뭐 얘기한 김에 소유권 이야기를 좀 더 드리면 그 집만 문제가 아니라요. 대한민국에서 이제 집도 문제고 농지도 문제입니다. 농지. 예. 농지가 지금 비농업인이라고 하죠. 농사 안 짓는 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60%가 넘는 걸로 추정하고 있어요. 정부 통계상으로는 50% 좀 안 되는 걸로 되는데 실제로 시골에서 가보면 뭐 60%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부재지주죠. 그러니까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가진 농지가 60%대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에는 경자유전, 농사 짓는 사람이 농지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아까 보신 농지개혁도 농사 짓는 사람이 농지를 가져야 된다고 해서 농지개혁을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미 농사 안 짓는 사람들이 60%의 농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바라는 건 뭐냐? 어떻게든 개발돼가지고 농지가 아니라 다른 용도로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지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농지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요. 2000년에서 2019년 사이에 6분의 1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게 헥타르라고 하는 단위인데 188만 헥타르에서 158만 30만 헥타르가 사라졌어요. 논밭이 아니게 된 겁니다. 뭘로 바뀌었냐? 뭐 그런 각종 뭐 건물 짓고 시설 짓고 아니면 농사 짓기가 힘드니까 그냥 휴경, 놀리는 땅이 되고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식량 자급률은 계속 떨어집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21%까지 떨어졌습니다. 45%. 그러니까 식량 자급률은 뭐냐면 사람이 먹는 것만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곡물 자급률은 가축이 먹는 것까지 포함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워낙 그 소, 돼지, 닭을 많이 키우기 때문에 이 가축이 먹는 옥수수, 콩 이런 게 엄청 많거든요. 그까지 포함하면 21%밖에 안 돼요. 그리고 뭐 농지 계속 줄어들고 농민 숫자도 계속 줄어들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코로나 이번에 터졌지 않습니까? 코로나 터졌는데 러시아하고 베트남 같은 나라가 뭘 했냐면은 수출을 금지시켰어요. 일시적으로. 지금은 다시 풀고 있는데 근데 이게 만약 가을에 대유행이 되잖아요. 제2차 대유행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안 되면 좋지만 혹시라도 된다면 그러면 또 그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농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농민들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농사 짓는 것도 활동이 영향을 받잖아요. 뭐 예를 들면 농사를 지어서 수출하는 나라는 수출하는 부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코로나 감염 위험 때문에 이게 부두에서 이렇게 선적하고 이런 것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만약에 2차 대유행이 벌어지면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국제 곡물 시장에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요번에 코로나는 뭐 아주 약하고 어쨌든 지금 기후 위기라는 게 아주 심각합니다. 뭐 따로 강좌도 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기후 위기가 아주 심각해요, 지금. 지금 유럽이 엄청 가뭄입니다. 유럽이 엄청 가뭄이고 인도나 이런 데는 메뚜기 때문에 난리예요, 지금. 메뚜기 떼가 예년에도 메뚜기 떼가 있으면 메뚜기 떼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그게 다 농작물을 다 갉아먹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농사 짓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어제 제가 저녁을 우리 홍성 지역에 농사 짓는 농민들하고 같이 먹었는데 그분들 말씀이 예전에 안 생기던 해충이 막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작년부터. 그러니까 제가 사는 충남 홍성은 중부지방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여기는 없던 벼 해충이 새로 막 생긴 거예요. 작년부터. 이게 이제 농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기후변화 때문에 다 바뀌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점점 더 더워질 거는 뻔하죠.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급격한 속도로 올라가고 있고 이 속도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있어요, 지금. 뭐 어쨌든 이 기후를 연구하는 분들은 20년 안에 우리는 이제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년 안에. 근데 문제는 20년이 되기 전에도 식량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사실은 뭐 이제 이런 기후변화 연구하시는 분들은 2020년대에 생길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계속 이렇게 이상기후에 뭐 메뚜기 때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2020년대에 식량난이 생길 수가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대한민국은 이게 너무 낮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삼면이 바다기 때문에 배로 실어와야 되는 나라입니다. 미국이나 유럽하고 달라요. 우리나라 요즘 그린 뉴딜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뭐 그린 뉴딜, 뭐 대통령도 그린 뉴딜, 뭐 요즘 뭐 천신의 그린 뉴딜인데 그린 뉴딜 좋은 이야기입니다. 좋은 이야기인데 저는 그린 뉴딜이라는 표현은 좀 한국에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린이라고 하면 약간은 좀 절박함이 안 느껴지잖아요. 그린 뉴딜. 저는 생존 뉴딜이라고 봐요. 생존 뉴딜. 미국은요, 먹을 게 있습니다. 미국은 먹을 게 있어요. 코로나든 기후변화든 미국 사람들이 먹을 건 이미 넘쳐요. 식량 자금, 곡물 자급률 100% 훨씬 넘습니다. 유럽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0%는 돼요. 유럽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더라도. 그런데 대한민국하고 일본도 낮거든요. 식량 자급률 50%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하고 일본은 뭐냐? 그 나라들하고 다른 거예요. 거기는 먹을 건 있는 상태에서 걱정을 하는 거고 우리는 먹을 것도 없어질 수 있는 상태에서 걱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그린 뉴딜 이야기를 하는데 농업 이야기 안 하면 그거는 저는 가짜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완전 사대주의입니다. 만약 농업 이야기를 안 하는데 뭐 그린 뉴딜 하면서 무슨 재생에너지만 이야기하고 이러면 그거는 사대주의예요. 왜냐면은 미국, 유럽은 된다니까요. 먹고 살 수 있는 게 어느 정도는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당장에 먹을 게 없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비싼 가격을 주고 사와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나라에서 그린 뉴딜을 이야기하면서 농업이나 먹거리를 이야기 안 한다. 그거는 뭐 거의 사기나 사대주의 사기 뭐 하여튼 그런 겁니다. 저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생존 뉴딜이다.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엄청난 재앙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여기 시골이 고향이거나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잘 아시고 농사 좀 지어보신 분들 잘 아십니다. 저는 뭐 텃밭밖에 안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 할 자격도 없지만 제가 농촌에 가서 몇 년 살면서 농민들하고 많이 또 얘기도 들으면서 느낀 건 뭐냐면은 이 식량 생산, 그러니까 농사라는 건 하는데 준비해서 실제로 하는 데까지 몇 년 이상이 걸립니다. 한 개인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쉽게 말해서 땅이 있고 씨앗도 있는데 농사 지을 줄을 몰라가지고 농사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 사회 자체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서는 농지도 당연히 농민들에게 다시 돌리고 지금 농지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이 중에 휴경하고 있는 노는 땅들이 있거든요. 농사 지을 분이 없어가지고 사람이 없어서 노는 땅들 같은 것 관리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농사 지을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고령화된 농민들만 가지고는 우리는 식량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대한민국 농축수산식품부 그 부처에서 5월 달에 뭘 했냐면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배로 실어오는 이 식량 이 공급에 차질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가상훈련을 했습니다. 혹시 그거 모르시죠? 그죠? 예.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수출 제한을 하는 나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주무부처니까 그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상훈련을 했어요. 만약에 혹시나 이렇게 식량 이렇게 수입에 차질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가상훈련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 제가 어디서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가상훈련 내용이 뭐냐? 우리나라 그 기업들이 외국의 농장을 사가지고 지금 거기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혹시 슈퍼나 마트 같은 데 가보면 뭐 만주에서 뭐 연해주 같은 데서 지은 뭐 뭘로 만든 뭐 콩으로 만든 뭐도 있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연해주라든지 뭐 아프리카 뭐 아시아 이런 데 땅을 구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대규모 기업 농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에 갖고 오겠다. 이게 이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농림부에서 가상훈련한 게 뭐냐? 만약에 식량 수입에 차질이 생기면 그 기업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연해주에서 갖고 오게 한다. 그게 다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이게. 아니, 러시아가 자기들이 먹을 게 혹시라도 부족해질까봐 수출 제한을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연해주에 땅 사가지고 농사 지었다고 그걸 봐주겠습니까? 푸틴 대통령이 봐주겠어요? 바보입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베트남 총리가 그걸 봐주겠습니까? 자기들도 먹을 게 지금 걱정되는데. 그래서 수출 제한을 한 건데. 그거 하고 있어요, 지금.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제가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뭐 정치든 특히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정말 안이한 겁니다. 이거는 마스크는요, 몇 달 안에 만들 수 있잖아요. 마스크는 진짜 우리 마스크 부족할 때 개성공단 돌려 쓰면 됩니다. 개성공단에, 우리 북한의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분들 있고, 거기 재봉틀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어요. 뭐 몇 달 안에 어쨌든 마스크든 뭐 방호복이든 이런 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식량은 만들 수가 없어요. 최소한 몇 년이 걸립니다. 준비해서 하는데. 그리고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농민들만 농사 지어서는 쉽지 않아요. 대한민국은 이미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에서도 농사 가르치고 제 주장은 그거예요. 근데 물론 배우기 싫은 사람 안 배워도 됩니다. 그렇지만 배울 기회는 다 제공해야죠. 그 다음에 시민들 중에서도 나 텃밭이라도 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 농사 텃밭 할 수 있도록 다 국가적으로 다 국공유지나 이런 거 활용해서 다 제공해주고 옥상도 활용하고 이런 것들을 국가적으로 또는 지역 지자체 정책으로 해야 됩니다. 최소한 농사를 좀 익힐 수 있는 기회들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제공을 해야 돼요. 강제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 제공하고 그러면 주변에도 좀 해보고 싶은 사람도 있거든요. 도시에 살면서도 작게라도 좀 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해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저는 나중에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되게 암울한 얘기를 드렸는데 저는 이게 현실로 나타나지 않으면 좋지만 현실로 나타났을 때는 너무나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비를 해야 돼요. 무슨 국방비 50조 써가지고 무슨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는 전쟁에 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게 지금 과학자들은 거의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식량위기는 기후위기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다 식량위기, 물위기 이야기하는데 특히 대한민국은 식량위기가 문제입니다. 외국하고 다르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대비를 안 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려면 사실은 농사 짓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농촌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가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농촌으로 가서 살 때 저는 그렇습니다. 뭐 다 선택해서 해야지 강제로 할 수는 없고, 그럼 농촌으로 사람들이 가능하면 가서 농사도 짓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건을. 그러려면 뭐냐? 집을 제공해줘야 돼요. 근데 농촌에는 빈집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빈집이 많습니다. 특히 농촌에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럼 그런 집을 개량하고 수리해가지고 농촌으로 가서 살겠다는 사람들한테 다 제공해줘야 돼요. 국가적으로. 농민들한테 다, 농사 짓겠다는 사람들한테 다 집도 제공해주고 땅도 제공해주고 농민 기본소득도 주고 해야 됩니다.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다 줘야 되지만 그래도 약간 단계적으로 한다면 농민부터 먼저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좀 농촌에 가서 살 수 있잖아요. 당장에 뭐 큰 농사를 안 짓더라도 농촌 자체에서 사람들이 좀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걸 해줘야 됩니다. 뭐 이런 거 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 않아요. 실제로는. 뭐 물론 이제 몇십조는 듭니다만 제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가 요번에 뭐 무슨 3차 추경인가 지금 국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 지금 32조 원인가 뭐 다 하잖아요. 뭐 옛날에는 다 돈 없다고 하더니 뭐 필요하니까 하잖아요. 뭐 빚을 지서라도 해야 된다. 저는 빚을 지서라도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뭐 안 된다고 하더니 빚을 지서라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해야 되는 거죠. 몇십조 정도 마련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나라 농민들 기본소득 월 30만 원씩 모든 농민들에게 다 줘도 1년에 8조면 됩니다. 농민 인구가 워낙 줄어가지고. 그럼 만약 앞으로 뭐 농촌에 가서 살겠다, 농사 좀 짓겠다 이런 분들이 한 1.5배까지 늘어났다. 그래도 12조면 돼요. 한 달에 30만 원씩 1인당. 그러면 그 가구가 3인 가구다 90만 원, 4인 가구다 120만 원. 농촌 가서 살 수 있잖아요. 당장 농사 지어가지고 큰 돈 못 벌어도 최소한 생계는 농촌은 생활비가 덜 들기 때문에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도시에서 또 인구가 빠지니까 집값도 더 떨어지겠죠, 그죠? 집값도 더 떨어질 것이고 학교 같은 것도 그죠? 더 농촌으로 사람들이 인구가 퍼지면 학교 같은 것도 더 인간답게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해 줄 수 있고 사실은 이 문제가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뭐 기본소득은 제가 오늘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하여튼 기본소득도 당연히 뭐 돼야 되죠. 단계적으로 실현할 방법은 뭐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방법들이 외국의 사례도 다 있고 그리고 이게 대한민국의 뿌리입니다. 이게 뿌리예요. 제가 뭐 이게 제가 그냥 혼자 주장한 게 아닙니다. 1940년대까지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의 공식 입장이 뭐였냐? 토지 국유제입니다. 토지 국유제. 토지를 국유화하는 게 김구 선생이 속해 있던 한국독립당, 한국독립당은 중도 내진 중도 우파였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 독립운동 진영 내에서 좌파는 물론이고 한국독립당까지도 한국독립당 강령이 뭐였냐? 토지 국유제였어요. 토지는 국가 소유를 하자.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토지 국유제도 아니잖아요. 3주택 이상만 좀 못 가지게 하자. 우리나라 헌법에도 다 있는 농지는 농민들이 좀 하자. 뭐 이런 건데 이게 무슨 과격한 주장입니까? 대한민국 건국 정신이에요. 어떻게 보면 뭐 저는 뭐 건국 이름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어쨌든 국가의 기초가 되는 뿌리는 그겁니다.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중에 중도 내지 중도 우파까지도 동의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지금에 와서 하는 게 너무 늦은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저는 불가능하거나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몇몇 걸림돌이 있죠.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일단 좀 스스로 진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스스로의 마음속에서 안 된다는 생각을 좀 버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안 된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기득권자들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언론, 보수 언론, 그죠? 뭐 이런 이야기하면 당장 뭐 제가 이제 조선일보 그 방종호 씨 문제를 다음 주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인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 좌빨이 조선일보를 공격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런 식으로 뭐 보수 언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지금 아주 큰 걸림돌이 뭐냐면은 경제 관료 이 관료 집단입니다. 뭐 판사, 검사, 뭐 헌법재판관 다 포함해서 이들은 가진 게 충분하거든요.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사적 소유권을 엄청 옹호해 주거든요. 이유가 뭐냐? 자기들은 먹고 살만 하잖아요. 판사, 검사도 마찬가지고. 특히 또 기획재정부 이런데 돈을 관리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국가 예산을 주무르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인데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기본소득 안 된다고 했잖아요. 예, 뭐 긴급재난지원금도 100% 주는 거 안 된다. 안 되긴 뭐 100% 지원하기로 하니까 되잖아요. 기본소득도 얼마 전에 이 기획재정부 장관, 부총리가 또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이런 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이.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거 결정할 권한 없잖아요. 우리가 대통령 뽑고 국회의원 뽑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최소한 뽑아서 권력을 위임한 사람들이 결정하라고 우리가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원도 뽑는 건데 뽑지도 않은 사람이 된다 안 된다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력들을 깨야 됩니다. 깨야 됩니다. 그게 뭐냐? 지금 현재 정부 정책 결정하는 구조를 깨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하죠.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값을 잡아라고 하는데 왜 안 잡힐까? 그죠? 대통령은 잡아라라는 방침을 내린 거잖아요. 그럼 그 방침에 따라서 잡을 방법을 개발해가지고 보고하고 실행하는 건 누가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잡을 생각이 없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때 그죠?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잡아라고 했는데 안 잡혔잖아요. 그죠? 대통령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잡아라고 하는데 안 잡히니까. 그 뭐 만들어 오는 거는 다 해도 안 되고 그죠? 안 될 것만 만들어 오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큰 괴리가 있어요. 대통령하고 실제로 일을 하는 공무원들하고 관료 집단하고 엄청난 괴리가 있고 국회하고도 괴리가 있고 그래요. 이걸 좁히는 방법은 뭐냐? 이들의 권력을 뺏어야 됩니다. 예. 지금 민주화 이후에 과도하게 권력이 커진 집단이 세 집단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언론, 보수 언론, 조중동, 흔히 말하는 조중동 커졌죠. 재벌 커졌죠. 민주화 이후에. 그 다음에 이 관료 집단. 이 세 집단의 공통점은 뭐냐? 정권이 바뀌어도 안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대통령, 국회의원만 욕할 필요도 없어요. 대통령, 국회의원은 바뀌기라도 하고 우리가 바꿀 수라도 있잖아요. 이 세 집단은 바뀌지 않아요. 근데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지금 검찰 뭐 그것도 마찬가지죠. 안 바뀌잖아요. 선거로 바꿀 수가 없는 집단이에요. 재벌, 관료, 그리고 이 보수 언론. 이 집단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제 그 중에 재벌과 언론은 어떻게 하기가 좀 더 힘들죠. 그죠? 더 방법이 힘든데 최소한 관료 집단은 바꿔야 됩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관건이에요. 그리고 관료 집단을 바꾸면서 어떻게 하느냐? 돈을 바꿔야 되죠. 예산. 돈의 쓰임새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관료 집단을 바꾸는 방법을 제가 그냥 제 마음대로 쓴 거예요. 제 마음대로 쓴 겁니다. 예. 제 마음대로 쓴 거예요. 좀. 기획재정부를 없애야 됩니다. 여기가 진짜 문제예요. 문제 덩어리입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 장애인 단체들, 장애인 운동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장애인 단체들이 계속 주장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활동 보조 서비스 24시간 하도록 해달라. 그죠? 권리다. 이거는 최소한의 권리다. 그 다음에 뭐, 장애인 연금 현실화하자. 또 뭐, 또 빈곤 운동하는 쪽에서는 이제 그 기초생활 수급자인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돼 있거든요. 이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기초연금이라는 게 월 30만 원까지 노인들에게 지급되기 시작했는데 정작 제일 가난한 노인들은 못 받고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을 계속합니다. 이 복지운동하는 단체들이. 그러면 그게 예산에 반영돼야 되잖아요. 어디서 자르느냐? 기획재정부가 잘라버려요. 기획재정부가 노인들, 가난한 노인들한테 기초연금이 30만 원까지인데 10만 원만 주자. 10만 원만 더 주자. 계속 자르고 있어요. 기획재정부가. 장애인 연금 현실화하자. 기획재정부가 자릅니다. 그럼 보건복지부 찾아가면 뭐라고 하냐. 보건복지부 공무원들도 아유 우리 기획재정부가 잘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무슨 기획재정부가 대통령보다 더 대단해요. 그래서 국회에서 그걸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는데 또 국회에서 또 막판에 또 항상 깎이고 안 됩니다. 기획재정부라는 집단이 대한민국에서 정말 지금은 너무 과도한 권력을 쥐고 있어요. 대통령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고 잘못된 정책을 만들어서 이거 하면 된다라고 올리고 이런 것들도 다 경제 관료들이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 집단을 없애야 돼요. 사실은. 기획재정부를 해체하자라는 게 제 주장이고요. 그 대신에 필요한 게 뭐냐. 전환부라고 말씀드린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죠. 국민연금을 활용해서 공공임대주택을 늘린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지를 다시 농민들에게 배분하면서 또 이 식량 자금률을 올릴 수 있는, 실제로 올릴 수 있는 정책을 세운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려면 거대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큰 전환이. 그걸 할 수 있는 부처를 만들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돈 문제 이야기하면 국토교통부라는 부처를 없애야 돼요. 여기가 있으면 끊임없이 건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건설하라고 만들어진 부처거든요. 이 여러분들이 혹시 차 있는 분들은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 그죠? 자동으로 붙는 세금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교통에너지 환경세라는 세금이 있어요. 이게 한 1년에 12조 원에서 많이 거칠 때는 15조 원까지 거칩니다. 그 돈의 한 70% 이상이 국토교통부로 흘러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뭘 하냐면은 공항 짓고 도로 건설하고 철도 건설하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항만 건설 다 건설하는 데만 씁니다. 우리가 이 기름 넣을 때 휘발유 경유 넣을 때 붙는 교통에너지 환경세인데 에너지 환경에는 안 쓰고 교통이라는 명목으로 교통도 솔직히 저도 지방에 살지만 다녀보면 평소에 차가 안 다녀요. 도로들이 너무 도로가 많아요 지금. 철도도 너무 많이 깔았어요. 그 있는 철도를 잘 활용할 생각해야 되는데 있는 철도는 감축을 합니다. 제가 충남 홍성에 다녔는데 장항선이 다니거든요. 제가 처음 이사 갔을 때보다 기차 편수가 줄었어요. 수지간만 적자라고 해가지고. 근데 정말 웃기는 건 지금 있는 장항선은 1시간에 한 대 다니던 거 2시간에 한 대 다니게 하고 이렇게 열차 편을 줄여놓고 충남 홍성까지 전철을 뚫고 있습니다. 우리 위대한 국토교통부께서. 충남 홍성이 지도 찾아보시면요. 충남입니다. 충남. 천안도 아니고 천안 아산도 아니고 전철이 뚫린다니까요. 아셨어요? 예. 경북 문경 혹시 아세요? 문경세제, 문경. 새도 뭐 울면서 넘는다는 문경세제에 있는 문경. 문경까지 전철이 뚫고 있습니다. 계획이 아니에요. 공사 예산이 지금 잡혔어요. 국토교통부 예산 안에. 전 국토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여기가 존재하는 이상은 계속 이런 일을 벌입니다. 지금 부산에 가보면 무슨 가덕도라고 부산 앞바다에 섬이 있거든요. 거기다 신공항 건설한다고 해요. 그게 10조짜리. 자기들 말로 10조인데 지금 10조 훨씬 더 들어갑니다. 그걸 지금 아마 다음번 지방선거 대선 때 그걸 또 하려고 할 거예요. 부산 지역의 일종의 이 토건 세력들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 국토교통부라는 부처가 없어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절대로 이 공사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렇게 하면 뭡니까? 또 집값 오르잖아요. 전철 뚫린다는 이름으로 집값 오르고 공항 건설된다는 명목으로 집값 오르고 다 결국 땅값 집값 오르는 용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좀 제가 화가 났는데 하여튼 뭐 마음대로 이제 제가 적어본 거지만 어쨌든 뭐 다 설명 안 드리겠고 우리가 권력을 위임을 했는데 지금 그 위임하지 않은 자들이 다 지금 실제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을 철저하게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왜 우리만 맨날 우리 보고 구조조정하라고 해요. 자기들 안 하면서 자기들은 구조조정 안 하면서 맨날 국민들만 구조조정하라고 하고 국민들만 뭐 경쟁하라고 하는데 자기들은 경쟁도 안 하고 구조조정도 안 합니다. 네, 그런 거고 예산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예산에 대해서 뭐 오늘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예산 중에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국토교통부 말씀드렸지만 잘못 쓰이는 돈이 너무 많아요. 정치적으로 다 배분된 돈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예산 중에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뭐 가령 한 30조는 줄일 수 있고 탈세 같은 거 없애고 지금 탈세 많이 하거든요. 예, 탈세 엄청 많이 합니다. 아는 사람들은 다 그냥 빠져나가요 지금 여전히. 그 다음에 세금을 깎아주는 게 너무 많아요. 온갖 명목으로 대기업들 뭐 돈 있는 재산 많은 사람들 뭐 이런 거 다 하면 이게 뭐 몇십 조 만드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예, 어렵지 않아요. 새로운 세금 안 붙여도 그리고 새로운 세금도 걷어야 되죠. 보유세도 더 늘리고 그죠? 요번에 뭐 주식에 대해서 세금을 더 과세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당연히 해야 되고 뭐 환경세라는 것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환경세.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게 결국에는 온실가스 있잖아요. 기후 변화를 낳는 게 온실가스인데 잘 아실 겁니다.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인데 고소득자들이 저소득자들보다 그러니까 저소득층보다 온실가스를 몇 배 이상 배출하고 있어요. 삶의 패턴이 그렇거든요. 소비를 많이 하니까. 그러면 사실은 환경세를 걷어가지고 똑같이 기본소득으로 나눠주든 똑같이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그것도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습니다. 환경세가 그냥 환경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고소득자들이 몇 배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해서 지구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당하게 세금 물려서 오히려 필요한 데 써버리면 되는 거죠. 재분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돈 많이 마련할 수 있어요. 그 돈 가지고 뭐 아까 말씀드린 기본주거, 기본농지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예. 할 수 있고 이제 이런 정도의 큰 어떤 변화가 필요한 거죠.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게 지금 저는 숙제라고 보고 예.
그렇습니다. 뭐 오늘 더 드리고 싶은 얘기 많은데 마지막으로 이제 그럼 결국에는 정치 이야기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정치 이야기. 제가 이렇게 쭉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이건 다 국회를 거쳐야 되고 그죠? 다 또 대통령 국회를 다 거쳐야 되는 일들인데 이게 그러면 진짜 언제쯤 가능하겠냐 이런 변화가. 저도 뭐 언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언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방향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큰 틀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각자의 현실과 우리의 구체적 현실을 생각하면 이쪽에 거리감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 방향이 맞다면 또는 뭐 제가 주장한 게 너무 온건하다고 생각해서 더 급진적인 안을 주장하셔도 좋고 뭐 더 현실적인 안을 주장하셔도 좋지만 어쨌든 큰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를 해 나가야 됩니다. 해 나가야 되고 결국에는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죠. 선거라는 게 중요하고 지금 요번에 총선 때 어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선거제도가 도입이 됐고 사실은 그 선거제도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원래는 그죠? 준자는 떼야 되는 건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장했던 이유도 사실은 이런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 그게 잘 안 됐지만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포기할 수는 없는 거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뭐 선거제도를 바꾸는 노력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주거 정책이나 이런 뭐 이 농업 뭐 정책이든 뭐 기본소득이든 이 계속 이제 얘기하고 주장하고 요구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결국에는 이제 이런 요구들이 집약되는 게 선거입니다. 선거 시기. 2022년에 대통령 선거 있고 지방선거 있잖아요. 점점 더 한국의 선거에서는 큰 얘기가 필요해지고 있어요. 큰 틀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선거 때가 그런 이야기를 하기 가장 좋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2022년 대선이나 지방선거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뭐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좀 정말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걸 좀 잘 만들어갔으면 좋겠고 선거제도 같은 경우는 저도 최근에 견해를 완전히 수정을 했습니다.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대한민국에서는 좀 어렵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할 기회가 올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유지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번에 했기 때문에 해봤는데 잘 안 됐잖아요. 다 비판합니다. 국민들도 비판하고 여당, 야당 다 비판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어차피 유지가 안 돼요. 그럼 어차피 선거제는 바꿔야 됩니다. 그럼 바꾸는 대안이 뭐냐? 그것만 설명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대안으로 제가 최근에 어쨌든 좀 다시 저도 저의 견해를 수정해가지고 주장하려고 하는 건 지금 보여드리는 덴마크 방식의 비례대표제입니다. 비례대표제예요. 어차피 비례대표제가 돼야 됩니다. 정당 지지율만큼 의석을 가져가야만 정책이 중요해지고 그래야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기본주거, 기본소득, 뭐 농업, 농지 뭐 이런 문제들을 국회에서 또 이 선거의 공간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제는 반드시 돼야 되고 다만 비례대표제를 하는 방식 중에 지금까지 한국의 시민사회나 전문가들이 최근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방식을 주장했는데 비례대표제 중에서도 연동형을 주장했는데 그게 이번에 사실상 실패한 겁니다. 실패한 거라서 그럼 연동형이 아니면 뭐냐? 사실 원래 비례대표제는 연동형보다는 지금 보여드리는 이걸 뭐 전면 비례대표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전면 비례대표제 방식이 보편적인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중앙선관위가 2015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하는 바람에 연동형 중심으로 논의가 된 거고 연동형이라는 건 뭐 투표해 보시니까 다 아시겠지만 지역구 정당 따로따로 찍는 게 연동형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근데 전면 비례대표제는 뭐냐? 지역구가 아예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는 지역구 선거가 없습니다. 인천에 뭐 서구에 뭐 누구 뽑고 뭐 연수구에 누구 뽑고 그게 아예 없어요. 부평구에 누구 뽑고 없어요. 그런 게 없고 그냥 비례대표로만 다 뽑는 겁니다. 그게 전면 비례대표제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은 전면 비례대표제 하면 싫어할 겁니다. 왜 싫어하느냐? 비례대표는 각 당에서 정하는 거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지역구에서 내가 사람을 골랐는데 아니 비례대표제 하면은 사람을 못 고르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들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덴마크 용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덴마크의 전면 비례대표제는 당도 고르고 사람도 골라요. 그럼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사람을 고르고 싶어하는 욕구도 충족이 됩니다. 지금 이게 덴마크의 투표용지인데 A, B, C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A 옆에 있는 게 당 이름이에요. 이게 뭐냐? 덴마크 사회민주당입니다. 사회민주당. 뭐 이거는 이제 덴마크 쉽게 말 우리로 치면 뭐 중도당 비슷한 당인데 그러니까 당이고 여기 있는 게 뭐냐? 이 당이 낸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이에요. 그러면 당을 고르고 그다음에 당에서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까지 고를 수 있습니다.
이게 개방형 방식이라고 하는 건데, 개방형 비례대표제인데, 개방형 전면 비례대표제인데, 이걸 하면은 우리나라 유권자들의 욕구가 충족이 되죠. 정당을 못 믿잖아요, 지금. 정당에서 비례대표 공천하면 정당에서 1, 2, 3, 4 정하니까 못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뭐 엉터리를 정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비례대표제를 해서 당이 받은 지지율대로 다 나눠주는데, 그 당에서 누가 될지도 유권자들이 직접 정하세요 하면은 저는 한국 유권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방식은. 그리고 인천 지역에서는 인천 지역 권역별로 하면 돼요. 이걸 권역별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인천 지역의 국회의원 몇 명이죠? 지금 저도 정확하게 12, 그죠? 12명 정도까지는 명단 넣어가지고 고를 수 있잖아요. 뭐 내가 민주당을 지지하는데 민주당 12명 보고 그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 찍으면 되고, 미통당 지지하면 그거 찍으면 되고, 정의당 지지하면 찍으면 되잖아요. 예. 내가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 그죠? 그래서 많이 받은 순서대로 되는 겁니다. 인천이 12명인데 가령 뭐 A당이 12명 중에 4명을 받았다. 정당 지지율대로 하니까. 그럼 1등부터 4등까지 돼야 되잖아요. 지금까지는 1등에서 4등을 각 당에서 먼저 정했다면 그게 아니라 유권자들이 많이 고른 순서대로 1, 2, 3, 4번을 정하면 됩니다.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인천 지역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당을 지지한 만큼 의석이 배분이 되고, 민주당에서 누가 될지 미통당에서 누가 될지도 내가 다 정하는 거예요. 그죠? 1, 2, 3, 4 안에 들어간 사람이 되는 거니까. 이게 뭐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한국의 국민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비례대표제 방식이다, 오히려. 그럼 이걸 국회의원들이 하겠냐, 현역들이, 그죠? 그것만 남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 꼭 나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보셨지만 공천에서 엄청 많이 떨어지잖아요. 공천 자체가 너무 문제가 많잖아요. 실세들에게 줄대하면 공천 받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민주당 공천 그랬거든요. 미통당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이 자기가 공천에서 날아갈 확률이 너무 많아요, 지금은. 근데 차라리 내가 그냥 유권자들한테 평가받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네, 물론 뭐 모두가 다 동의하지는 않겠지만, 뭐 이것도 사실은 당장 뭐 될지 안 될지는 해봐야 하는 거지만, 역시 방향을 잘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의 시민사회나 진보 정치가 주장해야 될 비례대표제는 이번에 해봤으니까 연동형 말고 이런 전면 비례대표제를 개방형 방식으로 하자. 당도 고르고 사람도 고르게 하자. 저는 이게 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닐까 싶고,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을 방향을 잡고 또 주구장창 한번 해봐야죠. 뭐 예. 언제 될지는 장담 못하지만, 뭐 2022년 대선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때는 뭐 세게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솔직히 이 상태로는 도저히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잖아요. 코로나가 뭐 이게 쉽게 진정되지도 않을 것이고, 이 경제적 충격이라는 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이제는 더 급진적이고 더 근본적이고 이런 대안을 해야만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은 그래야만 되는 거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좀 큰 틀의 전환을 좀 다들 좀 생각하고 뭐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각자 할 수 있는 바들을 좀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